이번에는 그 병자호란과 그 소현세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은 그 청나라 후금과 이제 조선이 전쟁한 것인데요. 그 배경을 알려면은 역사는 항상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을 알려면은 그 인조 반정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인조 반정은 단적으로 말해서 광해군이란 조선 임금을 그 신하들이 내쫓은 것인데 뭐 신하 전체가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이란 당파에서 그 임금을 내쫓고 그 인조라는 그 자기 자신들이 이제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을 왕으로 추대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킨 그 명분은 뭐냐면 그 서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왕은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왕인 제후와 사대 부인 자신들과는 명나라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신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금과 그 청과 명나라가 서로 이제 분쟁할 때 이제 광해군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형제로 관망하다가 이기는 쪽하고 외교 관계를 맺자라고 한 거죠. 그것이 가장 이제 그 당시에 탁월한 외교 정책이었는데요. 이 서인들은 그 명나라를 뭐 임금의 나라로 섬긴다라고 하는 임금의 나라 또는 이제 부모의 나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허황된 논리를 가지고 광해군이 그 청과 명 사이에서 이제 등거리 외교로 한 걸 갖다가 임금의 나라인 명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임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이 명과 청 사이에 그 등거리 외교를 했다라는 걸 갖다 쿠데타 명분으로 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인조 정권, 서인 정권은 외교 정책을 급격하게 친명 반청 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조와 서인 정권이 외교 정책을 친명 반청으로 선회하게 되니까 당시 이제 명나라와 싸우던 후금, 청의 입장에서는 그 명나라 산해관을 돌파해 가지고 그 만리장성의 마지막 관문이 이제 산해관인데요. 그 산해관 이쪽을 돌파해 가지고 그 명나라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선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산해관을 돌파해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와 손잡은 조선군이 아래쪽에 밀고 올라오면은 그 명나라, 그 청나라군하가 양쪽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 청나라로서는 그 조선이 최소한 등거리 외교 정도를 펼치면은 그냥 조선과는 전쟁하지 않고 명나라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조선에서 노골적으로 명나라 편을 들겠다라고 하면은 조선 문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이 얼마나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국익을 도외시했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그 외교 그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친미파도 있고 중국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뭐 친명파도 있고 하는데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과 그 미국이 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동 지역의 석유가 아주 이제 그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국익인데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국과 이란이 분쟁할 때 무조건 한쪽 편, 미국 편만 들어가지고 그 중동으로부터의 어떤 석유를 수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한국이 많은 이제 피해를 볼 거는 뭐 명약화한 일이죠.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뭐 미국과 적대하자는 말이 아니라 항상 가치 기준이 외교의 가치 기준은 어떤 것이 이제 국익에 그 유리한가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가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명과 청이 분쟁할 때 조선의 가장 좋은 방책은 조선이 동아시아 중원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면 어디가 차지하든지 차지하는 나라와 우리는 외교를 맺겠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무조건 친명 정책으로 선회를 하니까
그 청나라가 후금이 이제 쳐들어온 것이 인조 5년에 발생했던 이제 정묘호란이죠. 그런데 정묘호란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해 유성룡이 면천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노비들이 그 일본군의 머리 하나 베가지고 오면은 그 양인 자유민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베가지고 오면은 우림이 요즘에 청와대 청와대 경호실에 그 취직을 시켜주고 세 개, 네 개 베가지고 오면은 실제 양반 배설을 줬다 그랬는데 이 면천법을 다 그 유성룡을 실각시키고 나서 없던 것으로 돌려버렸죠. 그랬더니 다시 이제 과거 시절로 돌아갔으니까 의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묘호란 때 나중에 이제 신분제 개혁을 주장했던 그 남인 중에서도 강경파를 청남이라고 하는데 그 남인 그 윤유가 그 숙종임금에게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묘호란 때 그 후금군이 이제 안주성을 포위했는데 그 당시 이제 평안감사 윤헌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니까 전혀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해서 나가 보니까 그 군사들이 전부 다 한 곳에다가 호패를 쌓아놓고 쟤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라. 그 호패 보고. 그러니까 조선의 호패는 뭐냐면 신분에 따라서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그 배설 등급에 따라서 상아나 뿔로 만든 패를 차고 일반 상민들은 나무로 만든 패를 차는데 왜 임진왜란 때 신분제 해체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니까 그다음 다시 우리 쌍놈으로 만들었지 않냐. 이제 안 싸운다. 저 호패 보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해가지고 안주성이 순식간에 함락됐습니다. 이제 이런 그 보고를 백호 윤유가 이제 숙종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뭐냐면 만약에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세력들이 이런 신분제 같은 걸 해체하는 개방의 방향으로 나갔다 그러면 긍정적인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신분제는 더 강화하는 거꾸로 방식으로 나가면서 무조건 이제 친명 사대주의 정책을 뜨니까 그 정묘호란 때 막을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당시에는 당시 이제 강홍립이 그 광해군 때 그 청나라와 싸우러 갔다가 이제 군사들이 패전하니까 청나라의 그 이제 중과부족으로 청나라와 이제 그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청나라에 항복을 했는데 청나라에서 상당한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 군사가 내려올 때 이 강홍립이 중재해가지고 그나마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그 후금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황해도 평산에서 머물러 가지고 조선과 정묘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 정묘조약의 내용은 조선과 청나라를 형제의 국가로 그 규정하고 매년 조선에서 세패를 바치는 이제 그런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강홍립이 없었으면은 이때 그 청나라 군사가 후금 군사가 조선은 군대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파죽지세로 다 이제 내려왔을 건데 그나마 강홍립 장군이 중재에 나서면서 그 정묘호란의 피해를 상당히 최소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전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 서인 정권이 서인들이 나중에 노론이라는 당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서인들은 계속 이제 헛된 숙명 사대주의, 명나라로 높이는 사대주의 정책을 계속 수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인조 14년에 우리는 병자호란 이야기할 때 청나라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인조가 먼저 그 청나라에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황제로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 이제 군sun 관계를 요구하니까 인조 임금이 먼저 향명대의 명나라에 충성하는 대의를 위해서 청나라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고 팔도에 선전교서 전쟁하자는 교서를 먼저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청나라 태종이 여진족군 7만, 그 다음에 몽골군 3만, 도합 12만에 달하는 군사를 몰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천정교서를 내릴 때 조선에서도 청나라 군사가 내려올 거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에 막을 수 없는 그 청나라 군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싸움을 처음부터 한 건데, 그런데 조선에서는 마지막 그 기댔던 게 옛날에 이제 몽골군이 그 강화도로 30년 동안 점령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다시 그 생각을 해가지고 강화도로 그 천도를 해서 강화도를 기점으로 이제 싸우려고 했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사가 내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인조와 주요 이제 그 신하들이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보고가 온 게 김포를 이미 청나라 군사가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울에서 이제 강화도, 김포 가는 것보다, 그 김포는 서울에서 시내버스로 다니는 뭐 그 정도 거리인데, 서울에서 김포 가는 것보다 압록강 돌파한 청나라 군사가 더 빨리 내려왔다는 거니까 이게 도저히 전쟁할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심지어 그 9년 전에 정묘호란 때 당시 병조 판사가 이정구였는데, 인조가 우리나라 군사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병조 판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병조 판사가 군사 숫자를 몰라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그 다음에 최소한 외교로 전쟁을 방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향해 달려간 거죠. 그러다가 청나라 군사가 김포를 끊는 바람에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추운 12월 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전쟁 나던 해에 항상 겨울이 추워요. 우리가 6.25 때도 1950년에 엄청 추웠습니다. 이때도 그 병자호란 일어나던 해에 대단히 추웠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강화도 가는 길이 끊기는 바람에 남한산성으로 갔는데 거긴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남긴 기록들을 보면 하루는 엄청 춥다가 또 하루는 그 눈이 왔다가 그 다음엔 또 비가 와요. 이게 아주 그냥 매번 추운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얼굴 높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의병을 기다렸는데 그 이미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만들었던 면천법, 노비들을 신분 상승시켜주는 면천법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혀 이제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립돼 있다가 40여일 지나니까 도저히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인조가 그 지금 삼전도에 내려와가지고 청태종에게 머리로 조아리는 그런 이제 치욕스러운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항복 조건 중에 하나가 세자를 데려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들 세자는 안 된다 그랬는데 효연세자가 스스로 나는 아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인질로 가겠다라고 효연세자가 스스로 이제 자기를 인질로 내놓는 바람에 이 협상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효연세자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어려울 때 지배층이 솔선수범하는 경우가 별로 그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효연세자는 조선에서는 아주 드물게 그 솔선수범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왕가의 일원이었죠. 그래서 효연세자가 청나라의 이제 심양에 이제 인질로 잡혀갔는데, 인질로 잡혀가 보니까 벌써 이제 대세는 틀린 대세는 명나라가 다시 살아날 가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명나라에서 나중에 그 명나라가 조선왕을 뭐 책봉한다라는 건 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결정은 전부 다 조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에 통보만 하면은 명나라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임진왜란 때 군사를 보내줬다는 이유 가지고 광해군이 왕으로 왕으로 결정됐는데 이때 명나라에서 심사하겠다라고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하러 나온 명나라 사신들이 막 돈을 엄청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더 이상 말하면 입이 더러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명나라 사신의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저 여진족이 자기네가 군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성장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는 그 이웃국가 가가지고 그 돈 뜯기에 이제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미 얼마나 이제 기울었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명나라를 지키던 마지막 보루였던 산해관의 오삼계가 청나라 쪽으로 돌아서면서 청나라 군사가 이제 파죽지세로 북경까지 내려가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에서 수연세자 보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수연세자가 청나라 군사를 따라서 북경까지 가는데 청나라에서 수연세자 같이 가자라고 한 이유는 이미 명나라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막는 군사가 없으니까 삽시간에 이제 그 북경을 점령했는데요. 상황이 어떠냐면 너무 빨리 점령하는 바람에 식량을 별로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수연세자가 잠시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식량 가지러 갔다가 다시 오는 뭐 그런 사건들도 이제 있었다고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수연세자가 북경에서 아담샬이라는 예수의 선교사를 만나자. 그래서 수연세자는 아담샬을 만나가지고 이 성리학 사회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조선을 다시 이제 개방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미 북경까지 다 점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연세자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어서 귀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수연세자가 귀국을 했는데 아마 수연세자가 나중에 왕이 됐으면은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조선이란 나라는 구조가 인조반정 이후에는 임금은 약하고 신하들이 강한 구조예요. 당파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뭐 왕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개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주제 국가에서 임금이 개혁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수연세자가 이국에서 9년 동안 신음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수연세자의 사고는 이미 현실주의적인 사고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당시 조선에 이쪽 뭐 인조를 비롯한 인조반정이랑 쿠데타를 일으킨 서인, 이 서인의 핵심이 나중에 다 노론이란 시대착오적인 당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망한 명나라를 계속 이제 붙잡고 있으려는 그런 이제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몰라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명나라를 섬긴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네 쿠데타 명분 때문에라도 할 수 없이 이제 망한 명나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연세자가 현실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사상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 수연세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연세자가 귀국한 지 물설고 뭐 찬설은 2역에서 9년을 잘 버텼던 수연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이제 급서를 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연세자가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연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세상 떠난 것은 수연세자라는 한 그 세자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란 폐쇄적인 사회, 이미 망한 명나라를 그냥 끊임없이 명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제 성리학 사회와는 다른 보다 개방적인 쪽으로 조선이란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했던 한 계명, 아주 뛰어날 수 있었던 자기 헌신적이었던 계명 예비군주의 죽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선은 이제 서해유성룡이 만들었던 면천법을 비롯한 여러 개혁입법들을 다 이제 유성룡을 실각시키고 없앤 이후로, 그 다음에
그 인조반정이랑 쿠데타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소현세자 같은 인물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벌이고 개혁개방을 실시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인조반정이랑 쿠데타가 역사에 그 결과적으로 순기능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이제 독살 당하게 되면서 조선은 여전히 양반 천국이자 상민들의 지옥인 그런 이제 잘못된 나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여러 그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요즘은 신분제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 무슨 다이아몬드 수전이 흑수전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 누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처럼 결국은 나라 자체가 그 위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